하시는데 저는 그냥 인류는 멸종할 것이다. 짧게는 70년, 길게는 140년 안에 멸종한다. 적어도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다면 현재 문명은 붕괴될 것이다. 여기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방조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해수면의 온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건데 컬러까지 다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평균 온도보다 떨어지는 것이고 노란색,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평균 온도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안 근처에 발전소들이 있기 마련이죠. 발전소가 있다는 얘기는 냉각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겠죠. 우리나라 황해, 동해는 할 것 없이 높습니다. 하해가 높은 것은 중국의 영향이 좀 더 클 것이고 동해가 높은 것은 또 우리나라의 원전들의 가열차 어떤 그런 걸 수도 있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중해, 그 다음에 미주대륙의 동부해안 그리고 북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거기 뭐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소가 있고 그런 이유라면 다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일본에서 뭔가 쏘는 듯한 저 모습, 저겁니다. 저게 과연 무엇이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도만 나왔지 그 내부로 들어가서 저게 왜 온도가 높아졌는지 조사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게 만약에 오염수라면 쿠로시로 해류를 타고 아주 자연스럽게 미주대륙으로 가고 있다. 근데 해류가 있다고 해서 바닷물이 짜지 않은 곳이 없듯이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을 텐데 어찌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을 잠깐씩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할 게 또 있으니까 일상생활에 보면 모든 것을 좀 다 까먹기 마련이에요. 그 201페이지에 제가 눈에 보이기 좋게 가져온 게 있습니다. 에어컨 보급률입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온난화가 진행됐으니까 이 퍼센티지는 높을 겁니다. 눈길 끄는 건 일본이 91%라는 거, 우리나라가 86밖에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여기 천정에서 뭐 이렇게 풍어져 나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미국이 90%나 된다는 게 특이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이 60, 그 다음에 인도가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미미하죠. 그 다음에 브라질과 멕시코 16% 정도 됩니다.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에어컨 보급률도 올라가겠죠. 뭐 탄소도 그만큼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이게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원인이 결과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어컨 보급률을 바꾼 겁니다. 비단 에어컨만이 아니겠죠. 지금 뭐 OECD나 각종 뭐 연구소에서 뭐 세계 평균 성장률을 한 3.5에서 3% 내려줍니다. 서식국도 좀 낮고 뭐 신흥국들은 좀 높은 편이죠. 3%씩 계속 발전한다, 성장한다 라고 한다면 혹은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처럼 5%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류의 한 지구가 3개 정도 필요한 멸망하지 않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뭐 이런 게 왜 정치적 개선이 됐다라는 제목을 썼냐면 얼마 전에 발표된 전 유럽은행 총리인 드라기가 중심이 돼서 유럽 경쟁력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제가 본 게 이제 분기별로 EU의 성장률 쭉 가져온 건데 사실은 1% 미만이죠. 예. 사실 EU의 성장은 미미하다 못해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본인들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EU에서 공식적으로 이 보고서를 준비한 것이고 이 보고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규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세금도 줄이고 그 다음에 미국처럼 IRA처럼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특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에너지 쪽에서 용도에 따라서 그 비용을 좀 차별화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마 드라기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것에 기술이나 인프라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나서서 하자 그러고
매출 그런 시장도 만들고 뭐도 하자고 너무 나서서 한 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가 에너지 전환의 강도가 점점 약해진다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앞서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만 에너지 전환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수력발전 패널이나 뭐 배터리, 전기자, 자동차 등등을 지금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 쪽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 쪽은 지금 팔로가 막혔다는 표현이 굉장히 구식인데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자동차를 이렇게 다 버리고 있고 배터리, 뭐 펌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뭐 미중 무역 어느 선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17년도에 시작해서 서로 장군멍문 두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뭐 게임으로 보면 재밌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삶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중국을 제외한 EU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한국, 일본, 또 대만까지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이 상품의 경쟁력으로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상품들을 생산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계산에 올랐고 정치적 계산, 경제적 계산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COP, 이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기후 재정 입만 벌리면 1,000억 불부터 시작하죠. 1,000억 불이면 130, 140조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장성에 맞게 혹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다면 신흥국 혹은 저발전 국가들에게 중국산 패널과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 재정 기금이 사실 또 에너지 수출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도 또 주목해 볼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일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이 전 세계적인 위기라면, 그리고 새로운 전환기라면 이게 또 다른 스타일의 마샬 플랜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국가들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 탈성장 이런 단면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적용되고 이행될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초반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점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인류라고 적고 인간 문명, 현대 문명은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쓰면서 두 번째, 이게 인간계의 이야기고 이제 생태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시작을 이제 제가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대구 출신인데 저에서 어렸을 때 생선이 칼치 고등어만 있는 줄 알았어요. 커보니까 생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장에 가보면 칼치 고등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서 안 잡혀요. 지금 오히려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건 메로, 심지어 제주도 근처에서 다랑어, 우리가 지금 남태평양 선단들이 잡으러 간다고 했던 다랑어가 잡힌다고 합니다. 자, 이게 너무 통속적인 예입니다만 사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구의 사과가 많아서 미니마트, 미스프레라고 이런 얘기 있었죠. 지금은 경기도 남부에서도 사과 농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열대과일들이 또 재배가 되고, 제주도에서는 맛은 모르겠는데 생긴 걸로는 진짜 트로피칼 지역에서 나오는 망고 못지않은 정말 아름다운 애플망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긴 걸로는 전 세계에서 상품성, 외양망고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사과를 인간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쥐도 먹고, 새도 먹고, 그죠? 사과와 관련된 생태계가 이렇게 있겠죠. 곤충까지. 전부가 불쌍하다는 얘기죠.
바나나가 있고 메로가 있고 걔네들 살던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동을 했을까요? 뭐 플랑크톤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온도가 바뀔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천부가 이동하는 거예요. 보통 서구의 역사를 얘기할 때 게르만 쪽의 대이동 뭐 이것 때문에 수많은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비교도 안 돼요. 생태계의 이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결과들을 낳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분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코로나19가 이제는 좀 진부한 이야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은 인수공통 질병인데 박쥐가 원인이 됐다고 하죠. 박쥐가 왜 원인이 됩니까? 환경이 변하면서 인간과의 접점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박쥐도 나름대로 이사를 간 거예요. 환경이 변해서. 그러다가 질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수공통 질병이 박쥐만 있겠어요? 사실은 가축들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전염병이라는 게 동물과 함께 사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팬데믹에 해당하는 지금 팬데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집안에 갇혀서 어디 이동 못하고 그냥 마스크만 쓰는 게 아니라 활동을 못할 정도의 팬데믹이 3번 정도 더 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 지구상의 생태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장만 가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건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지구는 인간의 발행과 상관없이 빈 곳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빈 곳은 아마 트로피컬 지역이 되겠죠. 적도 부분에. 그럼 이 부분의 생태계가 이동한다면 빈 곳에는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극이나 북극해에 있는 뭐가 녹아서 나오면 그게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종이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해서 나타날까 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이 뭐를 위해서 쓴 거냐? 모그제국이라는 책에 서문으로 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2004년, 204페이지에 있는데요. 올해 2월에 찍은 겁니다. 저희 집 14층입니다. 방충망에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책의 교정을 보고 있었는데, 우와, 이거 뭐냐? 근데 그날이 따뜻했어요, 진짜. 창문을 열고 방충망에 있는 얘를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올해는 되게 덥겠구나. 물론 올해는 제일 더울 때 제가 멕시코에 있어서 그 습도와 뭐 이런 걸 다 온몸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름이 길어지면 모기들도 활동을 길게 하게 됩니다. 온난화가 되면 트로피컬 지역에 있는 모기맥의 감염병이 마찬가지로 이동하겠구나. 그럼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한 말라리아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황열병 이런 거에 현재도 치사율이 4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걸리면 4명이 죽는 질병인데 이거에 얼마나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지? 뭐 지타나 뭐 댕기열 뭐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황열병 같은 질병에 우리가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그래서 모기 제국에 어울리는 내용은 아무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모기가 몰려오고 있다. 열대 모기가 몰려오고 있고 질병도 같이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좀 죄송합니다. 저는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평생 간다고 그랬고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모기제국이라는 저서 조만간 지금 방수가 끝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나오는 올해 12월 달에는 출판이 되는 책 알고 있는데 아마 사업단 지금도 이 주간 발전 민간학교 포럼 이런 행사들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게 아카데미다 보니까 이제 총서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결과물들을 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공원화 기다려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책인데 이제 그 대단한 뭔가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많은 오랫동안 걸려서 1차 과정, 2차 과정, 감수, 홍보고요. 오늘
질문해 주신 답변을 그 앞부분, 상황 부분에서 뭔가 좀 정부성, 특히 이제 그 뒤에 이제 발표하실 관계자들께서 약간 부담스러워 기후재원 이런 하셔야 되고 기후와 관련된 개발 협력 사업들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되게 국제 정치적으로 국제 경제적으로 상품화 되거나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발전에 대한 소스가 되거나 뭐 이런 약간 간접적 방식의 비판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토론은 다 발제가 끝나신 다음에 각자 모디스가 좀 좋기 때문에 각자 토론을 좀 해서 하겠습니다. 바로 요즘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TF에서 강미숙 브라질 G20 기후 재원 본인 그냥 마음 듣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PPT 띄울까요? 네. PPT가 너무 잘 만들어서 색깔도 좋고 최근 G20에서 기후가 되게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전남기를 보면서 일부러 좀 기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거는 지금 브라질에서 G20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이제 대통령 정상들은 이제 11월에 모이게 되는데 어쨌든 G20에서 기후 재원 논의가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한국은 어떻게 좀 이런 논의에 참여하는 게 필요할까라고 약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심플한데 그렇게 담아봤습니다. 지금 UN 차원에서 이제 선진국이 이제 개도국이 기후 변화에 좀 적응하거나 변화한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이제 선진국이 개도국을 도와주도록 재정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 2010년에 합의한 건 뭐냐면 아까 교수님께 말씀하셨듯이 매년 선진국이 1,000억 달러의 기후 재원을 만들어서 개도국이 지원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사실 2020년까지 그럼 선진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그 기후 재원을 개도국으로 했나를 보면 1,000억 달러가 안 돼요. 2020년까지. 그 2020년에 한 8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약속한 거에 한참 못 미쳐서 이제 그 재원을 선진국들이 마련하지 못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2022년에 되어서 비로소 1,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들어오면 또 UN 차원에서 이제 선진국이 이제 기후 재원을 좀 그전에 1,000억이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 지켜지지 못했잖아요. 2025년 이후에는 또 새로운 또 재원을 목표를 얼마를 이제 선진국이 이제 모을지 좀 합의를 해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올해에 아제르바이잔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이 새로운 기후 금융 얼마를 조성할 것인지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 좀 입장이 다르거든요. 선진국은 한 기본 1,000억 달러 정도에서 모으자는 게 이제 입장인데 개도국은 실제로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높게 잡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선진국은 이제 이 기후 대응 같은 경우가 공공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금액을 설정하자는 건데 개도국은 민간 재원을 제외하고 그리고 공공 재원 중에서도 이제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이제 개도국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양호적 성격의 공공 재원만 이제 모아서 이게 금액이 1,000억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좀 입장이 다른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은 지금 브라질 G20 의장국이기 때문에 브라질은 개도국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개도국과 동일하게 선진국에게 좀 많은 재원이 좀 조성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20에서 기후 재원 논의하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논의와 그냥 연장선상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브라질 지금 G20 논의되는 것 중에서 기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중요하게 브라질이 관심을 두는 게 이제 개발은행을 통해서 이제 기후 재원을 개발은행이 지원하는 그 기후 재원을 좀 확대시켜야 된다는 게 브라질이 지금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지금 기후 재원 G20를 논의하는 거 여러 그룹이 있는데 국가 그룹도 있고 뭐 여러 그룹이 있는데 이 미국이 중남미를 예를 들면 중남미 지역의 개발에 특화된 미주 개발은행 IDB나 브릭스에서 세운 브릭스 개발은행이나 뭐 이런 개발은행 한 12개 정도가 지금 한 그룹으로 이어서 G20에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브라질이 그 개발은행의 이 12개 그룹의 리더로서 IDB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후 재원을 좀 늘리는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근데 IDB나 12개 그 개발은행 중에서 들어있는 브릭스 개발은행이나 특징이 뭐냐면 IDB 총재가 브라질 과거 중앙은행 총재였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와 굉장히 가까운 소통이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또 브릭스 개발은행 NDB 요게 총재는 브라질의 전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허준도 대통령. 그래서 브라질이 이제 G20 통해서 이제 다자기발은행이 기후 재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대표적인 개발은행이 브라질과 굉장히 가까운 그 총재들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이런 논의사항들이 굉장히 쉽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이 개발은행 그룹들이 G20에서 요구하는 걸 받아들여서 향후 10년 동안 3,500원, 4,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재원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재 기후 G20에서 우리는 상상하고 No. 근데 중남미에서 이제 기후 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라들 보면 이제 기후 변화에 뭐 대응을 하는 자기네들도 사업을 많이 할 텐데 그런 사업들의 재원이 어디에 오는가를 보면 중남미 나라들 이게 선진국이 아니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개발은행에서 이제 조달하는 그 금융이 중남미 국가들이 하는 기후 사업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 그래서 이 MDB 개발은행의 기후 재원이 특히 중남미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재원입니다. 여기 이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한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어디냐면 중미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엘니뇨 라니냐가 고기 카리브해에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직격탄을 맞는 나라들이고 또 여기 있는 나라들이 코스타리카나 파나마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소득이 낮거든요. 뭐 중남미 전체 대륙 중에서 소득이 낮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중남미에서도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고 정부의 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만한 재정이 좀 부족한 국가들이 특히 중미에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20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이렇게 MDB를 통해서 개발은행을 통해서 이제 기후 재원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면 실제로 이 중남미의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좀 정부에서 돈도 없는 이런 나라들이 이 재원을 많이 활용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중남미 나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후에 취약한 나라들을 보면 그 중미 국가에 특화된 개발은행이 이제 까베이가 있는데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까베이를 방문을 해봤었는데 이제 까베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회원국이 있는데 회원국의 기재부가 까베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이제 까베이가 그걸 승인을 해줘서 실제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이 중미에 있는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고 돈도 없지만 기후 사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의 우선순위는 일단 잘 사는 거기 때문에 도로 깔고 뭐 병원 세우고 이런 게 우선순위지 기후에 관련돼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다든가 상하수도 시설을
정부에서 요청을 하지 않는다.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미개발은행 같은 경우에 실제 전체 최근에 그 대표가 말하기를 기후 사업을 잘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원한 사례를. 그래서 중미 이제 개발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기후 재원을 많이 늘리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냥 휴양만 국가들이 이거를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 재원을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소득상 선진국이고 상당히 경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베이의 또 회원국이기도 하고 ID의 회원국이기도 하고 많은 재원을 우리가 수출입은행이나 뭐 이렇게 한국 신탁기금이나 통해서 이런 개발은행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금을 늘리더라도 이게 중미의 그런 취약한 국가들이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그냥 둬서는 기금 늘린다고 사용될 것 같지는 않고 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가 저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해야 이 국가들이 고로 기후 사업을 신청하고 하게 될지는 사실 저도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그 지금은 한국이 신탁기금 같은 걸 운영할 때 보면 신탁기금이 어떤 목적에 쓰이도록 운영이 된다라고 아이디 같은 경우는 신탁기금 목적에 4-5개 정도 분류가 돼 있었는데 어떤 것도 기후변화에 관한 주제는 없더라고요. 한국의 신탁기금을 운영할 때 기후변화라는 사례를 붙여서 한국이 이제 운영하는 신탁기금이나 아니면 수출은행에서 이제 차관을 줄 때 일정 부분이 반드시 기후변화로 이제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면 중민의 취약한 국가들이 좀 사용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중미나 중남미의 취약한 국가들이 기후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나라들이 기후 변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거에 좀 많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선사 갑자기 주변 오늘 재밌는 주제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굉장히 그 중남미 쪽에 기후변화 가장 취약한 국가들 대상으로 이게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이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많은 다양한 어떤 그 국제개발 협력, 특히 이제 기후변화 중심으로 하는 개발 협력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잘 안 되고 있거나 뭐가 좀 다양한 장애 요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이 갖고 있는 단순하게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정책 선호도가 잘 잡히지 않는다. 다른 방법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 게 개발을 위장한 기후변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거나 말씀하셨던 이제 이 시작금 활용하실 때 만드신 노무화가 날까지 뭔가 좀 푸시 풀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새로운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 교수님 발표하셨듯이 기후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어떤 정책 결정자뿐만 아니라 이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책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국민들, 시민의식,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뭐요? 사회 전반적인 어떤 교육, 인식의 변화 이것들 사실은 전제를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그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사실 또 다른 불협화 문제가 아니면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라서 참 힘든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좀 아카데미에서는 사실 이제 재원도 좋고 정책도 아주 훌륭한 정책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인식의 전환. 요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제 사업단 저희 사업단의 어떤 아젠다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책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책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계시고 역시 연구갑 섹션 이런 말 감사드리고 나중에 플로어에서 보는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국 환경연구 옛날에 환경정책 플로어 연구원이었다가 환경연구원으로 기반되어 있고요.
국가기후위기조정센터의 지원단위에서 개정국이 기후변화기후 3년 방안 워킹 안 돼서 그냥 지금 띄워주시면 재미팅하면 돼요. 시간 맞춰서 네네네. 이거 너무 먹어서 시작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화면이 켜질 때까지 잠깐 저희 연구원 소개와 정보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214페이지에 있긴 한데 저는 환경연구원에서 왔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고요. 환경 관련된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국가기후위기전문센터에 있고요. 저희 국가기후위기전문센터는 환경부와 같이 한국의 기후위기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제 기후변화 지금 앞에서 이제 최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 현황이 어떤지 IPCC에서 이야기하는 간단히 드리고요. 한국에서의 기후위기 관련된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후위기보다는 다 이제 전남미 쪽에 계시고 이러시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가 뭐 환경부를 대변할 건 아니지만 한국 정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개인받아서 하고 있어서. 근데 다만 이제 또 나중에 빨리 발표하고 뭐 토론에 필요하겠지만 뭐 기후 정의라든지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 연구 내용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좀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16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현황 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IPCC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이 부분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다만 IPC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표면온도가 지금 일정 공포도시 상승했고 필수면이 20도씩 상승했다. 그리고 뭐 다들 느끼겠지만 폭염, 가뭄, 산불, 홍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많잖아요. 요즘에는 워낙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219페이지 보시면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측하는 걸로 봤을 때 약 지금 평균 온도보다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굉장히 그 폭염으로 인해서 완전히 체감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런 극심한 폭염 때문에 또 기후 적응법이 지금 발의돼서 아마 내년에는 기후 적응법을 들으실 거예요. 국민 안전 및 기후 적응법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올해 이제 심사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이 법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1.5도씩 넘을 것을 전망하는데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25년에 그걸 넘을 거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점차 이제 심각해질 걸로 보여지고요. 220페이지 보시면 다 한국의 기후위기 전망이라든지 1.5도씩 2도씨가 됐을 때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3페이지 가시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한국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체감하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 그래도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뭔가를 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08년부터는 그래도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기후변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하고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5년 주기로 또 10년 주기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랑 적응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2020년을 계기로 또 많이 탄력을 받았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책이 있었어도 어떻게 보면 좀 행정적이었을 수 있는데
2020년에 한국판 뉴딜이 있었고 또 탄소 중립을 저희가 2020년에 또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225페이지 가서 보시면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 가장 상위법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2022년부터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적응, 또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 이 네 가지 꼭지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행되거나 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 같이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22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나름 이렇게 탄소법, 그러니까 탄소 중립 녹색을 위한 녹색 성장 기본법이 있고 법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탄소법을 바탕으로 감축과 적응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대응 기본 계획이 있고요. 또한 적응을 위한 적응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는 저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국가 대책이 만들어지면 이 국가 대책을 바탕으로 지금 저희가 17개 강령시와 226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이 17개 강령시와 226개의 기초지자체도 기후위기, 기후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법이라든지 적응 대책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제가 탄소법을 바탕으로 국가의 가장 상위 기본 계획인데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 이 계획을 이제 마련했고요. 227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감축할 건지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전환, 산림, 맹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수소, 흡선, CCS, 국제 감축 이렇게 각 분야별로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힘들었었고 이 기본 계획이 원래 발표되어 됐었을 때 산업부랑 논의가 쉽지 않아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는 한국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각 분야별로 어떻게 감축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서 기본계획에 또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이라고 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이 표에 보시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폭염이라든지 홍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수 지도라든지 폭염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후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지도화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오픈이 잘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후위기 관련된 정보가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너무 작으니까 다 집값이랑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홍수가 있을 거다, 폭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정보를 다 제공했을 때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연동되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러면 이게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땅값에 대한 정보구나 이렇게 연동해서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지금 잘 이렇게 저희한테까지 와닿지 않겠지만 저희가 그것보다는 그래도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25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서서히 이런 기후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혹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세종에 살거든요. 오송에서 그 지하 차도에 그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홍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는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그 지하 차도라든지 아니면 항만 이런 사회 인프라 시설에 대한 그런 기후 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후 정의라든지 또 인식 제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또 26년부터 시작된 30년까지 해야 되는 걸 내년에 또 4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할 텐데 나중에 그 인식 전환이라든지 그 인식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후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4차 대책 수립할 때, 국가 대책 수립할 때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도 이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계속 어떤 협력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주제였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개도국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기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3분이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개도국에서도 많은 이런 기후 위험이 있는데 하나의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기후 위기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도국에 전해주고자 하는 사업들을 많이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후쿠이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5개 도시에 기후 기술, 필요한 기후 기술을 찾아내서 이것들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냥 말로 듣는 거랑 현장에서 가서 보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마 중남미 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필리핀 현지 가서 보시면 진짜 이런 도시는 아무것도 없는 도시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다 비만 오면 다 허리까지 다 물이 찬대요. 근데도 갈 곳이 없어서 거기 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그래도 막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개도국들은 만약에 비가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도어를 가가지고 야 지금 빨리 피해야 돼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6개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 가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기후위기 관련돼서 요청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홍수 관련된 부분들 이렇듯이 인프라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홍수 관련돼서 굉장히 취약한 도시들이 많고 또 두 번째는 또 홍수에도 취약하지만 가뭄에도 취약해서 물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농업 같은 경우 지금 저희도 그렇잖아요. 사과 재배 정책부터 시작해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어획량도 다 바뀌고 있는데 계속 똑같이 농업, 기후위기에 강한 그런 작물들 생산하고 개발하는 부분들,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들이 많았고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요구해요. 솔직히 이런 그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협력방안을 정말 다양할 수 있어서 그 마무리를 짓자면 그래도 5분은 남겨야 되니까 우선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이 필요하고 또 기후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국 IT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무엇으로 위험한지 이런 기후 위험지도 같은 걸 저희가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전에 필리핀이나 베트남,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험지도를 그려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중남미 쪽에서도 이런 지도라든지 이런 정보들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정책 관련된 연구원과 함께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사가 같이 가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패키지 사업, 정책과 실질적인 사업들을 같이 가서 해준다면 우리 한국에서 좋았던 사례, 성공적인 사례들을 잘 이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다음 세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사실 변화와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아 쪽에서 한국 환경연구원이 들어가서 직접 후쿠이카와 함께 국제개발 활용사업을 지금 현장에서 리드를 하고 계시고 이쪽 공모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실 이런 정책적 지원들을 하고 계신 실제 사례를 오늘 가져오셨고요. 그게 사실은 중남미 쪽 아까 박민수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그 기회나 취약 국가들 준비 쪽 이런 쪽으로 이건 완화되려고 하는 사실 적응 부분에서 대부분 그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기후변화 취약성에서 되게 이런 그 기후변화 영향을 받았을 때
이제 취약성이기 때문에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예방 차원에서 이런 기술들이 먼저 들어가서 사실은 도와주게 되면, 그런 협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경제사회 피해를 상당히 줄인다든지 뭐 이런 데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적응 분야에 대한 개발 협력 사업들을 지금 현재 리더하고 계시고 이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에 이제 좀 지금 저희 말씀드렸듯이 유무 컴섹션이기 때문에 다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 조화가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정책, 기술, 금융, 재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세 박자가 사실 잘 맞아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개발 협력 사업이든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도 좀 늘 아카데미에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막 기후 정의, 개념, 철학, 생태 철학, 사상, 원주민의 뭐 생태적 지혜, 저는 뭔가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근데 좀 이게 늘 말하다가도 이게 뭐 교육적 가치는 있겠지만 실제 현실 정치에 실현 가능할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부적인 한계에도 좀 고민을 해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교육을 굳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뜬구름잡고 아름다운 세상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뭔가 좀 인간 교육, 교양 있는 인간이라는 거, 그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 인류 문명사에 대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교육의 관점에서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되고 수단이어야 되고 뭔가를 갖고 있는 삶들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어떤 하나의 툴로서 사실 교육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들을 늘 느낍니다. 근데 오늘 재원, 그다음에 이제 정책 쪽에서 이렇게 나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연구해 가서 학계와 전문 기관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세계가 잘 만나면 잘 먼저 진짜 연구학 관점에서 민의 단원에서 제가 저렇게 만들지 않을까. 자, 질문 딱 한 번만. 시간이 없으면 제가 오늘 이곳을 이게 육가대 거라고 해서 육가단, 매시고 육가단의 그 전통 의상이죠. 아무로 대통령도 자주 입고 다니는 건데 아침에 제가 이거를 꺼내는 이유가 육가단의 특이급 태풍이죠. 허리케인이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재난이 현재만 일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홍수가 났어. 기후이기 때문이야. 이렇게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선시대에는 그런 가뭄이었고 조선시대에는 뭐 홍수가 없었나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중남미 기후 취약부 210페이지 나오는 이 지도가 사실은 그 저발전 국가들이 취약한 이유는 저발전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사업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치아파스나 이런 그 멕시코에서도 좀 오지를 가게 되면 그냥 힘들어요.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있을 것만. 비가 오면 집에서 이렇게 비구를 개울처럼 흘러가고, 그러면 현대 문명의 기준에 그대로 최저선을 맞추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 위기에 관련된 뭔가를 준비하는 게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 뉴스에 IMF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같은 공포의 IMF 사라졌죠. WTO가 사라졌죠. 이스라엘이 난리치는데 UN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기후 재정이 이제 앞으로 어떤 힘을 발휘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고. 근데 아마 미래의 IMF나 월드뱅크나 뭐 이 정도의 힘을 현재 구조상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그렇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망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말씀하신 게 중미보다는 기후변화, 기후에 대한 관심, 기후 왜 홍수가 나고 이럴까. 일단은 기후변화 파트나 아무 옛날에도 있었지만 기후 위기가 오기 때문에 더 빈도가 자주 발생하고 강도가 세게 발생하는 것이고, 근데 좀 돈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홍수가 났을 때 물을 빼는 뭐 이런 취수시설 같은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질 텐데 그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기후에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 돈을 쓰게 되는데 이 중미의 국가들은 아직 소득이 그 단계까지 못 온 거죠. 못 왔기 때문에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갖출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국가들이 그럼 좀 잘 살게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 관심을 가지고 기후 대응 관련한 인프라를 만들게 될 텐데 그럼 그게 언제냐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제 이 나라들이 이제 기후 사업 같은 거 신청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둬야 되는 거냐 약간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 비슷한 논란의 고민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좀 표현을 달리하면,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성장이야? 이 나라들이 성장해야 돼? 그러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돼? 라는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그 흐름과는 또 얘네들은 성장을 하고 누구는 탈성장으로 가고 이건 뭐지? 막 이런 류의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기후 재정이라고 만들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어느 부분이냐라는 거. 특히 중미에 있는 중미 국가들만 회원국으로 하는 중미 개발의 카페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그 시스템이 그 나라들이 신청하는 사업을 그 카페가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나라들이 기후 사업 지원 신청 안 하면 그냥 못 해주는 거예요. 까르에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그냥 그 나라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경제 개발로 돈이 몰리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바꿀 수 있는 정책적인 정책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걸 좀 바꿔서 강제적으로라도 일정 부분은 그 나라들이 우선순위는 경제개발 인프라도 일정 부분은 기후에 대응하도록 돈을 쓰도록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밖에서 다른 세션들이 기다려주셔서 나눠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